자, 봅시다. 이제 오늘 여름 1을 나가는데요. 자, 그래서 여름 1 앞부분의 개념학습 지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책 좀 펴볼까요? 책을 보시게 되면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인데 우리가 했던 거예요. 한 2주 전쯤 그때 한번 했던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하고요. 좀 빠르게 할게요. 자, 고대 국어, 그래서 국어사의 시대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의 시대 부분을 보시게 되면 고대 국어, 전기 중세, 후기 중세, 그리고 근대 국어, 현대 국어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자, 왜 고대 국어에서 중세 국어로 10세기 이전에 넘어가게 되냐면 고려가 건국되면서 918년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랑 다 경주가 이쯤에 있다라고 칩시다. 됐나요? 그럼 이 경주에서요 쓰던 말이 표준어였는데 그것이 어디로 이제 개경으로 넘어가게 되죠. 됐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쪽 지방 말이 표준어였다가 북쪽 지방 말이 표준어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와 이제 전기래 고대 국어하고 중세 국어하고 갈리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전기 중세 국어는 후기 중세 국어랑 또 갈리죠. 왜? 전기 중세 국어에는요 우리말이 아직 없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헌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데 우리말을 우리의 글로 적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헌 자료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큰 전쟁이 한 번 있었죠. 그게 뭐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험한 꼴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좀 격한 말들이 좀 들어가게 되고 된소리가 그때부터 좀 많이 쓰이게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근대 국어까지 넘어오고요. 근대 국어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거 언제를 기점으로 잘린다? 가보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1894년입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섞어서 이제 나올 수는 있겠죠. 선택지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대 국어 부분을 보시게 되면 4페이지에서 차자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자표기 여기 줄거고요. 차가 빌릴 차자예요. 되는. 그래서 빌려서 쓴다는 얘기죠. 글자를. 그래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글자가 없어 한글 창제 이전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했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어 두시고요. 옛날에는 광주를요 그냥 빗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빗골. 됐나요? 빗골 또는 빗골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광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그리고 주자가 고을주자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마을이다 라고 해서 빛고을 해가지고 얘는 뜻을 따온 거죠. 이렇게 뜻을 따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훈차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고유명사의 차자표기에서 나와있죠. 고유명사 이거 줄거고요. 고유명사는 뭐가 있어요? 고유명사는 인명과 지명이죠. 사람 이름하고 그 지역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얘가 나와 있습니다. 소나 혹은 금천 백성문 사산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나 또는 금천이라고 한자를 쓰는 사람입니다. 됐나요? 이 사람은 백성문 사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도 소냐, 소나, 쇠나 요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에 네모박스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 히다 소자에 어찌나자를 쓰죠. 그런 다음에 얘를 그냥 소나라고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나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음차 여기 줄이고요. 소리값을 빌려온 겁니다. 근데 금천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금천. 이게 똑같은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소나하고 금천은 발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의 이름은 금천이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그나마 비슷한 게 소나랑 비슷한 게 쇠내죠. 쇠내. 됐나요?
그래서 쇠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치고 이거 훈차입니다. 훈차. 뜻을 빌려온 거죠. 그러니까 희다 소자에 어찌 나자 한자를 알면 소나라고 쓰는 거고 읽는 거고 쓰고 읽는 거고 이 글자를 몰라 무식해. 근데 쇠 근자랑 내천자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비슷하게 쉬운 한자로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쇠내라고 써놓고 근천이라고 써놓고 쇠내라고 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향찰 보시게 되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실질적 의미 여기 줄였고요. 한자의 뜻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였고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요. 웬만한 품사들이 다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어간이 들어가는 거야. 어간. 됐나요? 어간이 뭔지는 아시죠? 동사, 형용사에서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에 관해서 대부분의 품사라고 써드릴게요. 자, 그에 관해서 이제 거기 또 보시면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형식적 의미 여기 줄였고요. 형식적 의미를 가졌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얘는 어간이 아닌 어미 하고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품사 중에서 조사가 빠지고 나머지 다 뜻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한자의 뜻도 줄였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한자의 줄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말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입니다. 이거 줄여 두시고요. 자, 그래서 신라 때 쓰인 표기법으로 특히 향가의 표기에 사용됐다. 향가의 표기 여기 줄였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밑에 나와 있죠. 뭐가? 서동요입니다. 서동요라고 하는 향가가 나와 있어요. 요거 옛날에는 대부분 다 배웠어요. 대부분 다. 왜? 국정교과서일 때는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웠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정교과서가 아닌 거민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어떤 교과서에는 이 서동요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서동요가 아니고 다른 처용가라든가 모죽질환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거의 대체로 처용가. 됐나요?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번에 다시 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여러 교과서에서는요, 이 고대 국어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향찰도 안 보여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이 막 여기에 불타. 그러면 이 선생님이 뭐한다?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고대 국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다시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내신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너무 자세히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됐나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선화공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음차를 뱉고 그 다음에 선화공주님이라고 했을 때 님 요거는 훈차를 해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화공주님은 그리고 여기서 님 은에서 은이라고 하는 거 숨기다 은자 썼는데 이게요 품사로 따지면 조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조사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죠? 음차 해준다고 했죠. 음차. 됐어요? 여기도 다시 써드릴까요? 얘네들은 뜻을 빌린다, 훈차. 얘네들은 음을 빌린다, 음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줄까지만 한번 볼까요? 탐일지 가량 치고라고 되어 있죠. 자, 탐일지 가량에서의 타라고 하는 건요. 이게 남 그릇이 얼어두고 있어요. 남몰래에서의 남입니다. 남. 그럼 이건 명사죠.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훈차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품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극하다 밀자에 다만 지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즈시가 되는 거야. 그즈시. 극하다에서 극을 따옵니다. 왜? 여기서 얘가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됐어요? 됐니? 몰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훈차가 됩니다. 그리고 그즈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차가 되고요. 됐어요? 됐니? 그리고 얼어두고라고 하는 게 얼어가 이제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집가다 가에서요. 결혼하다 했을 때 결혼하다 플러스 다잖아. 이게 어간이고 이게 어미죠. 그러니까 시집가다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갖다 붙여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시집가다 가는 얘는 훈차를 해준 거죠. 됐나요? 됐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할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내신에 들어가면 해드릴게요. 그래서 프린트가 나오면 프린트를 바로 보내주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카톡을 남겨주시거나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요. 다만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내신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누가 훈차냐 누가 음차냐를 물어보는데 이걸 한 글자 한 글자 외우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꼼수를 부릴게요. 꼼수를 부려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줄부터 몇 번째 글자가 훈차인지만 알려드릴게요. 요것만 외워도 문제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고대 국어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는 다섯 번째 글자가 뭐다? 훈차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글자가 이제 뭐다? 훈차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서동방울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 그지? 이게 맞둥서방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줄만 첫 번째 글자만 이것만 뭐다? 훈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줄은 첫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외워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1, 2, 4, 6, 1, 1, 5, 7, 8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됐나요? 그 외에 더 심도 있는 것은 내신에 들어가면 해드릴게요. 자, 서기체 이유 구결도 있습니다. 서기체라고 하는 거 얘네들은 많이 안 물어봐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왜? 내신은요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서기체라고 하는 게 나와있는데 서기체는 서기체로 줄였고요.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한다고 되어 있죠. 한문을 우리말 어순에 맞게 변형 여기 줄였고요.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말의 조사어미와 같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말의 조사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수로 표기하지 않는다. 형식 형태수로 표기하지 않으면 여기 줄이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이 되냐면 자, 유명 연예인 한 명 떠올려 볼게요. 차은우 잘생겼죠? 사실 제가 아는 남자 연예인이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차은우라고 돼 있죠. 차은우가 누구를 뭐 만약에 서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왠지 기분이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서현으로 바꿔볼게요. 서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얘를 사랑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요 우리말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 말은요 조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어냐 목적어냐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던 거야. 차은우를 늘이라고 해야 되겠네. 서현이 사랑해.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차은우가 서현을 사랑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시제도 안 나와 있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하세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는 않는다. 는 거.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도 있죠. 이도 요거 줄였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하려고 바꾼 거야. 그래서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여기 줄글자고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조사나 어미도 한자로 표기 여기까지 줄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어순까지 우리말을 만들고 재배를 했기 때문에요. 어순까지 우리말을 만들고 재배를 여기 줄고요. 형식 형태수 표기를 빼도 즉 조사 어미를 다 삭제해도 어떻다는 얘기야? 온전한 한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등산이라는 말 쓰잖아. 그죠? 산에 올라가는 거. 근데 이거 우리말 어순에 안 맞죠? 왜? 오를 등자에 뇌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다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하죠. 그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오르다산 이렇게 얘기하는다. 장난치지 않는 이상.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우리말식으로 바꿔준다. 산등, 산에 오르다. 되나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무리 조사를 갖다 붙여도 이걸 띄면 이 상태면은 그냥 한자예요. 되나요? 한문이에요, 한문. 한문으로 쓰는 거예요, 한자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바꿔주면 중국 애들 이렇게 얘기하면 말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됐나요? 온전한 한문이 되지 못한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구결 있습니다. 구결 여기 줄거고요. 한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한문의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수만 더 표기한 것으로 여기 줄자 형식 형태수만 더 표기한 것으로 구결을 빼면 그대로 한문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백전백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자병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건 일반 상식. 손자병법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백전불태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명과 다가 이제 구결이에요. 얘를 지워버리게 되면 원래대로 그냥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무거나 써도 돼. 내가 알고 있는 명. 뜻을 갖고 가는 게 아니니까. 이거 얼굴면자죠. 이거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피지기, 면. 얘는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도 백전불태다. 이런 식으로. 아무 한자나 그냥 집어넣어서 어미나 조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 조사는 아니에요. 아무 조사는 아니고 걔네들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정해놓은 한자만 여기서 이제 조사나 어미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구결들을 빼버리게 되면 이제 그냥 원래 한문으로 그냥 읽을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자, 후민정음의 창조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민정음의 창조 원리 보시게 되면요. 얘는 대상의 모양 본떠 기본자를 만들고 대상 모양 본떠 기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형의 원리죠. 그리고요. 기본자에 획을 더하거나 획을 더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줄고 가획이죠. 그리고 기본자를 서로 합한다. 합해라고 하는 거 이거 줄고 합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글자를 만듭니다. 됐나요? 됐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초성의 제자 원리에서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에 따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드는 여기 줄거고요. 자, 그래서 뭐가 있다? 아설순치우가 있습니다. 아설순치우.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아설순치우. 근데 그래놓고 나서 아음이 뭔지, 설음이 뭔지, 요게 금방 또 안 떠올라요. 그래서 이거 아설순치후 한 다음에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음 기본자는 어렵다, 쉽다, 쉬워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다. 그냥 막 쉽다. 그냥 막 쉬워. 뭐라고요? 그냥 막 쉬워. 이게 자음 기본자예요. 아설순치우 그냥 막 쉬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나요? 창피하지 말고 집에서 꼭 3번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획자 나와 있습니다. 가획자 보시게 되면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소리의 세기 여기 줄거고요. 기본자에 획을 더한다. 획을 더해 여기 줄거고요. 근데 획이 추가되면요. 획수가 늘어날수록 어떻다? 소리의 세기는요. 더 세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니은, 디귿, 티읕이 있습니다. 느, 드, 트, 느, 드, 트. 이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엄마 방에 있는 화장지 있죠? 그 티슈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 거울 보면서. 그러면 이게 펄럭거리는 게 정도가 얘랑 미묘하지만 얘가 조금 더 셉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세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획이 더해질수록 점점 세다. 근데 획이 더해져도요 세지지 않는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다? 이체자입니다. 그래서 이체자 보시게 되면요, 이체자 가획을 했지만 여기 줄보자 가획을 했지만 소리의 세기와 관련 없음. 여기 줄보고요. 그러니까 획수를 더해줬는데 세기가 세지지 않는 애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응에다가 요거 붙여줬다. 이거 뭐라고 얘기했나? 예진이라고 얘기해요. 예진. 됐나요? 얘는 소리가 세지지 않아요. 그냥 소리를 내요. 소리. 빵 할 때 그 소리예요. 리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센 소리 아니에요. 왜? 얘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좀 약해요. 그리고 나머지 삼각형 모양 있죠? 이거 뭐라고 해요? 반치음. 그리고 sorry. 자, 근데 이 반치음도 역시 시옷에다가 획을 하나 더 그어줬죠. 근데도 얘는 어때요? 소리가 세지지 않아요. 얘는 울림 소리입니다. 역시 으 발음이야. 으 발음. Z 발음이야. 으. 됐니? 됐어? 그래서 이 책자는 이랍니다. 넘어가세요. 자, 한글 창제 당시의 자음자 총 17자입니다. 창제 당시의 자음자 총 17자 여기 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전청, 예사소리입니다. 예사소리 줄 긋고요. 차청, 거센소리입니다. 거센소리 줄 긋고요. 불청불타, 울림소리입니다. 울림소리 여기 줄 긋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요, 된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전청, 차청, 불청불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요. 요걸 근데 또 학교 선생님이 의욕에 차면 프린트를 주기도 해요. 그럼 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왜?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워봅시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걸 외우면 그 다음 거 거센 소리는 거기다 획을 하나씩만 더 그려주면 되기 때문에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또 외워야 되는 게 뭐다? 불청불탁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요. 리을 가고 반치음 가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워봅시다. 구두방, 슈즈. 그러니까 구두방에서 파는 신발. 이게 세일을 하는 거야. 10원. 이야, 이거 완전 공짜죠? 그죠? 구두방, 슈즈 10원. 근데 이런 세일을 날마다 하면 그 가게는 망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만? 오늘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해봅시다. 구두방 슈즈 10원. 구두방 슈즈 10원. 오늘만 알았어? 구두방 슈즈 10원. 오늘만 알았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 쓰셨죠? 자, 계속 보시면요. 현재 사용하는 자음자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가 있는 건 이거죠. 17자에서 14자로 가면서 3글자가 줄었는데 뭐가 없어지냐면 이거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0원짜리죠? 얘를 우리가 여린 히읗이라고 얘기해요. 요거 요새 사용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있다? 여기 예디음 있죠. 그리고 또 뭐 있다? 반치음 있죠. 얘네 3개가 소실돼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써요. 됐나요? 자, 그리고 중성의 제자 원리에서 나왔죠. 중성, 기본자, 상형의 원리입니다. 상형이 여기 줄고요. 그래서 얘네들 뭐였어? 아래야, 이가 있었죠. 아래야, 이. 얘는 천, 얘가 지, 얘가 이니. 하늘은 좋은 거, 양성. 땅은 그 반대되는 거, 음성. 얘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다 가지는 중성.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죠. 하늘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빠질 수가 없어. 하늘은 신적인 존재예요. 동양에서는 하늘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얘하고 결합해서 글자 만들고, 하늘하고 얘하고 결합해서 글자 만들고. 하늘, 얘는 뭐죠? 아레아라고 부르죠. 아레아. 아레아 써줄게. 됐네. 그렇게 해서 처음 나오는 애들을 우리가 초출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양성과 음성으로 갈려요. 좋은 게 양성, 안 좋은 게 음성이죠. 그래서 봐봐. 해가 떠올라. 해가 져. 어떤 게 좋아? 해가 떠오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양성, 얘는 음성. 됐죠? 자, 그리고 하늘은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하고 사람하고 결합해. 짝대기 기점으로 해서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 왼쪽은 그릇된, 잘못된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오르는, 올은이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이 있다. 그리고 웬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안 쓰지만 중세국어에는 잘못된, 그릇된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여기고, 얘는 여기 좋은 거니까. 이게 초출자. 얘네 둘은 양성, 얘네 둘은 음성.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 우리말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재탕하자. 아깝잖아. 사골 우리듯이 한 번 더 우리는 거야. 되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은 빠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늘하고 얘, 하늘하고 얘.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야, 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얘네 둘은 양성, 얘네 둘은 음성. 됐죠? 자, 그래서 거기 그 박스에 보시는 중성의 제자 원리, 그래서 상형의 원리, 상형 줄곡고요. 기본자에는 상형 줄곡고. 그리고 초출자에는 합성 줄곡고요. 제출자도 역시 합성의 원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합성은 기본자들을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거다. 자, 그리고요, 다시 박스 밑으로 내려가면 종성부형 초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성부형 초성 여기 줄곡고요. 종성의 글자는 여기 줄 글자, 종성의 글자는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 여기까지 줄거두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글자를 너무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외우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게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발음 비슷하니까 그냥 그걸 갖다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헷갈리지 않게. 됐죠? 글자 수 많아져봤자 복잡하기만 하잖아. 자, 그리고요. 문자의 운용 방식 보시게 되면 연쇄 원리. 연쇄 원리 이거 잘 안 물어봐요.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냥 알아보세요. 연서의 원리, 연서 줄거고요. 기존에 만든 글자를, 여기 줄자 글자를 세로로 나란히 쓰는 여기까지 줄거고요.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미음 밑에 이음이 있죠. 비음 밑에도 이음이 있고, 피음 밑에도 이음이 있고, 쌍비음 밑에도 이음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경음이라고 얘기해요. 순경음인데, 그래서 얘가 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한다? 순경음 미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가 오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순경음 비음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거예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거, 우리말 표기를 적을 때는 왜 누구만 사용한다? 얘만 사용해요. 나머지는 다 한자어 적을 때 사용합니다. 한자어 적을 때. 됐죠? 자, 그리고 계속 보시게 되면요. 병서의 원리 나와 있습니다. 병서 여기 줄거고요. 각자 병서 있죠. 각자 여기 줄거고요. 같은 글자 여기 줄거고요. 이걸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합영 병서 있죠. 합영 여기 줄거고요. 다른 글자 줄거고요. 가로로 나란히 쓰는 겁니다. 됐나요? 각자 병서랑 합영 병서는 전에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쌍격, 쌍극,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희읍 같은 경우가 각자 병서, 합영 병서는 다른 글자를 가로로 나란히 쓴다고 했죠. 시옷계, 비읍계, 비읍시옷계가 있는데, 시옷계 같은 경우는 시옷으로 시작하니까 시옷계예요. 얘는 언제 쓰였다? 근대 때 사용돼요. 그에 반해서 비읍계는 중세 때 사용됩니다. 근데 지배적으로 사용된 거지 무조건 중세 때는 비읍계만 사용했다 이게 아니에요. 비읍계만 사용했다는 잘못된 말이에요. 왜? 시옷계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얘가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거의 한 85에서 90? 그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비읍시오게는 얘를 쓸까 얘를 쓸까 헷갈린 거야. 왜? 유행이 넘어간 거지. 그래서 둘 다 섞어 써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과도기입니다. 과도. 요거 메모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요. 모음자는 합용의 원리를 사용한다. 합용의 원리 여기 줄고요. 그래서 기존에 만든 11개의 글자를 여기 줄 글자 11개의 글자를 합쳐 새로운 글자 여기까지 줄고요. 이것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하고 이를 결합해서 애를 만들죠. 이거 중세 때는 뭐였다? 이중모음이었어요. 아하고 이를 결합해서 애 만들고요. 됐나요? 와하고 아하고 오하고 아 합쳐서 와 만들고요. 됐나요? 오하고 합쳐서 워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크게 문제 없죠? 자, 그러고 나서 옆 페이지로 가봅시다. 옆 페이지 7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이별과 그림의 정서가 나타나는 시들이 있다. 그래서 이별과 그림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 주로 자주 등장하는 시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의다, 이별하다 또는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종종 나와요. 그리고 독수공방 이것도 종종 나와요. 자, 그리고 자규, 접동세, 소적세 있죠. 자규, 접동세, 소적세 여기 줄고요. 울음소리와 관련하여 한과 그림의 정서를 드러내는 한과 그림의 정서 여기 줄고요. 얘네들이 왜 한과 그림을 나타내냐 하면 이게 중국 설화하고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민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작품에서 나오면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실소 있는데 얘도 아주 간간히 나오는데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실소, 귀뚜라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야지만 귀뚜라미가 울어대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 없다, 적막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박스 하나 다시 내려가시면요. 이별과 그림을 주제로 하는 작품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 방법 있죠. 그래서 과장법이고요. 과장법 줄긋고 감정이입 줄긋고 설화의 차용이고 줄긋고요. 설화에서는 견우직녀와 관련되어 있는 설화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되나요? 자, 이별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 거부와 원망 여기 줄긋고요. 이별하기 싫은 거지. 자, 수용과 체념 줄긋고요. 재회에 대한 소망 줄긋고. 됐나요? 그리고 이별의 정황이 나타나는 작품의 계보. 요거는 지금 당장 물어보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냥 한 번씩 쭉 훑어보면서 갑시다. 고대가요. 고대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고무도화가 황조가 있습니다. 이거 줄 쭉쭉 그어주시고요. 고려가요. 고려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가시리 줄긋고 석영별곡 줄긋고요. 그리고 한시에는 송이 있습니다. 송인 줄긋고요. 한시는 왜 제가 동그라미 안 치냐면 시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시기는 얘도요. 어디에 해당된다? 고려에 해당됩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시조 나와 있죠. 시조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조는요. 얘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황진이 시조는 조선이라고 하는 거 옆에다 써주시고요. 황진이라고 하는 줄긋고요. 됐어? 얘가 조선시대에 활동했어. 그럼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한 거야. 됐니? 근데 처음에는 이게 시조가 나오긴 언제 나와요? 나오기는 고려시대에 나와요. 근데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노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별과 관련된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때 당시만 해도 다 귀족들이 시조를 썼기 때문에. 되는 거의 대부분 춤, 효 뭐 이런 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기녀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기녀들이 감수성이 풍부하잖아. 암만 해도 여자가 남자보다 감수성이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 이별 이런 것들 많이 노래합니다. 자, 그리고 아리랑 있죠. 아리랑도 줄긋고요. 얘도 조선시대에 나온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언제인지도 몰라요. 현대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진달래꽃 있습니다. 진달래꽃 여기 줄긋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이런 게 나왔다.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기소설의 개념과 특징에서 나와 있죠. 전기소설의 개념과 특징. 자, 그래서 전기란 여기 줄글자 전기란 기이한 것을 전한다 여기 줄글고요. 이런 뜻이고요. 전기소설은 귀신과 인연을 맺거나 용궁에 가보는 것과 같은 기괴하고 신기한 사건을 다룬 소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 보시게 되면 현실성 있는 이야기가 아닌 진기한 것의 내용을 다루고 일상적 현실과는 거리가 먼 신비로운 여기 줄글자 신비로운 내용을 허구적으로 짜놓은 여기까지 줄글고요. 자, 천상과 용궁 등 초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하거나 초현실적인 공간 여기 줄글고요. 초인적 능력을 다 발휘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 여기 줄글고요. 자, 뭐 도술 부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나오고요. 뭐 초현실적 세계, 뭐 천상 세계라든가 뭐 용궁이라든가 이런 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지옥 같은 것도 나와요. 지옥도 나오고.
자, 그리고 죽은 이의 환생, 초월 세계와의 교류 등 비현실적인 사건을 다루지만 비현실적인 사건이 여기 줄고요. 남녀간의 애정 문제, 사회적 상황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다.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 여기 줄고요.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사건 전개의 변화의 폭을 넓혀 독자의 흥미를 높이다. 독자의 흥미를 높이는 여기 줄고요. 사건 전개 장치로 꿈을 활용하기도 한다. 사건 전개 장치로 꿈 여기 줄고요. 자, 그러고 나서요, 쭉 내려가서요, 거기 김시습의 금오신화 있죠. 금오신화 보시게 되면 얘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조선 초기에 김시습이 지은 김시습 줄고요. 한문 소설집으로 금오산에서 지은 새로운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금오산에서 지은 새로운 이야기 여기 줄고요. 완본은 전하지 않으면 이게 파손이 됐어요. 파손이 돼서 일부가 좀 이렇게 소실이 돼서 정확하게 전체를 다 알 수는 없고요. 완전히 전해지는 건 여기 다섯 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만복사절포구 이세규장면 여기 줄고요. 얘네 둘이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은 수능에도 나왔어요. 나머지는 안 나왔어요. 치유구백장기, 용궁변록, 남연부주지 이렇게 되고요. 이 5편이 있다. 5편 여기 줄고요. 주인공이 죽은 여인의 환신, 선녀들과 만나 사랑을 나눈다거나 용궁 저승 등 초월적인 공간을 방문하는 등의 기이하고 여기 줄고자 기이하고 신비로운 내용 여기까지 줄고요. 자, 그리고 금오신화에 담긴 이야기들은 이전에 전승되는 서가에서 한 차원 더 발전된 형태의 것으로 소설의 형태를 갖춘 여기 줄고자 소설의 형태를 갖춘 최초의 작품들로 평가된 여기까지 줄고요. 됐나요? 그래서 개념학습은 지금 다 했고요. 문제풀이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